0.23% 상승한 13,0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맞서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일단은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시장에서 이제 큰 시장에서 제가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뭐 추측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금리와 관련된,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요, 일단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기준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인 거, 즉 기준금리가 제로인 거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실질금리라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실질금리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목금리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입니다. 우리가 명목금리라고 하는 거는 통상 국채금리거든요. 국채금리. 국채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가상승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치. 앞으로에 대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고 현재 화폐가 떨어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실질 금리를 왜 이제 구해야 되는지, 왜 이 방법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까지 보고 왔는데 1.66이에요. 1.66.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1년이 있고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도 앞으로 10년 후에 얼마나 물가가 올라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대치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으로써 이 테이퍼링, 즉 테이퍼링 언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생겼는데 자, 일단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요. 지금 2.6%입니다. 2.54%. 그러면 지금 1.66에서 2.54를 빼게 된다라면 0.88 정도가 맞춰져요.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0.88이라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중앙은행 측에서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죠. 근데 이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 아닌 오히려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라면 사실 정부 측에서도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면서 테이퍼링이, 즉 자산 매입 유동성 축소라고 하죠. 이 유동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마이너스 구간이라는 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이 경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면에서 만약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일 때에는 오히려 이 부채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은 실질 금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실질 금리 계산에서도 뭐 장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단기물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이 시장은요. 실질 금리가 이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기 선부터 오히려 미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실질 금리라는 건 체감 금리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이 물가 상승을 포함한 금리예요. 이 물가 상승 포함한 금리. 그래서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다 보니까 내가 돈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럼 이러한 이 돈, 즉 유동성이라는 게 자체가 자산 시장으로 밖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자산 시장이 상승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명목금리라는 건 미국채 10년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자, 최근 1.66이었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2.54 정도 됩니다. 자, 2.54까지 오르고 난 이후에 지금 미증시가 사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후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5월 7일 그 다음 주로 해가지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 뭐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표를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면요. 지금 연준 즉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 축소라는 얘기 자체가 지금 유동성으로 유동성을 우리가 좀 베품으로써 이 유동성 베푼 게 자산 시장으로 가는데 유동성을 축소하게 될 경우 자산 시장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즉 채권 매입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구간, 즉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다라면 자산 시장이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좀 실질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좀 정확한 설명 드리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 금리인데 여러분들 실질 금리에서도요. 아까 제가 10년물 기준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건요. 단기에 대한 실질 금리예요. 단기 실질 금리. 우리가 단기 실질 금리가 고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때가 이제 2020년이죠. 코로나가 이제 터진 이후에 이 실질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해서 그때는 이제 미증시가 한번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금리에 대한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이 매력을 좀 얻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배당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배당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간일 때는 사실 현금을 보유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서 미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증시나 뭐 이제 주식에서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주식과 미증시는 실질 금리에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엮여져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실질 금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그다음에 미국채. 최근 이제 미국채 금리 쉽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미국채 금리가 몇인지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질 금리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실질 단기 금리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단기에 대한 시장은요. 여러분들 오히려 유동성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이 아니라 마이너스 구간에 계속 들어서게 된다라면 연준은요 안전하게 유동성을 품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실질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이 아닌 오히려 플러스에 대한 구간이었더라면 지금 관점에서 연준이 원하는 즉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되는 국면에서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구간에서는 채권 매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플러스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구간에 들어서게 되고 유동성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은 아주 쥐약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충분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2%를 상회하고 이 시간이 장기간만큼 흘러갈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 측에서 원하는 물가 안정인 거지 지금 관점에서 상품 물가가 오르고 즉 원자재 시장이 오르고 이런
봉급적인 측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관점에서 중요한 건요.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제가 뭐 전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사실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연준은 자꾸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단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동성을 계속 풀음으로써 결국 부채 부담을 좀 줄이려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실질 금리가 만약에 플러스 구간이 올라서게 된다라면 자산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리스크가 열리는 거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구간, 아직도 계속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 FOMC 의사록에서 나올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을 여러분들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번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가 PMI라고 하는 거는 이 구매 관리자, 즉 쉽게 말해서 자재 부장이 있을 거예요. 자재 부장. 자, 자재 부장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 물건에 대한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 PMI 자체가 만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뭐 물건 주문도 많이 받고 나면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계속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FOMC 의사록, 그다음에 PMI 지수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PMI 지수가 50 이상 상회했을 경우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50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경제가 하회하고 있구나. 그럼 제가 명목적인 거. 자, 지금 미증시가 무너질 수 있는 거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오히려 좋게 나오면은 미증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제 지표가 좋으면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거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에서는요. 경제가 부진했고 즉 코로나 이후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경제를 성장하려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경쟁이 이제 경기죠.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라면 축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면 풀수록 물가가 상승하는 즉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 즉 중앙은행에 대한 입장이라면 오히려 이걸 원치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즉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PMI 지수를 확인하고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인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유동성 축소를 우리는 좀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산 시장이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고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선물에 대한 차트인데요.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고용 발표가 오히려 이제 100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이 한번 쭉 나왔었죠. 우리가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이 왜 나왔냐? 고용 발표가 예상치를 부진했는데 즉 미 증시는 왜 상승했느냐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 미증시 무너집니다. 미증시 무너지고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미증시 무너지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미증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5월 7일 날 발표되었던 이 고용 발표가 예상치를 부진하는 바람에 5월 7일 전으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의 기미를 좀 보여줬지만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포인트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조정 포인트가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때에는요. 조정이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이때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야, 이렇게 되면 고용은 물론 이제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을 축소하는 그런 상황은 한 발짝 좀 물러선 상황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지표 발표가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물가와 관련된 지표가 앞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위축을 한 거죠. 사실상 한 번 좀 짧게나마 즐거워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다시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죠. 그래서 조정 포인트가 왔다라는 생각이고 그 이후 기점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 어땠나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게 나왔죠.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좋게 나오면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미증시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포인트, 즉 5월 7일 날에 발표되었던 상승분을 훨씬 더 하락하는 국면을 좀 보여줬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2차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물론 이제 긴밀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관점에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오게 되면 미증시는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경제지표예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좋게 나온다? 자, 유동성 축소한다. 그다음에 경제지표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걸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준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이거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증시는 무너지고 상승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 기점에서 봤을 때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한 번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지만 결국 박스권을 만들어줬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박스권 만들어주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미증시의 방향성이 갈린다는 이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에 또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금요일이죠. 소매 판매가 부진했었습니다. 경제지표가. 그러면 우리가 소매 판매가 지표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때는 또 나스닥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경제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전에 있었던 경제지표가 중요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물가가 얼마나 상승한 거에 따라서 지금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되게 예민하게 증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 부진이 왜 이렇게 소매 판매 부진이 나왔냐. 우리가 이제는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바이든이 뭐 이제 초반에 이제 했었던 1.9조 달러 이 부양 체계를 통해서 1인당 이제 1,400달러를 지급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관점에서 1,400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 소비 측면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실업수당 1,400달러가 이제 다 소진되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또 다시 저축하고 아끼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4월에 대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해서 나왔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소매 판매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재난지원금 다 소진됐죠.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고용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고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를 오히려 이제는 중단하겠다라는 의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하게 되면 사실 너도 나도 일을 구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을 구하게 되면 다시금 돈을 받고 이 돈을 받으면 다시 소비 쪽에서 다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지표가 우리가 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부진하게 나왔지만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미증시가 다시금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아직은 멀지는 않아요. 예, 멀지는 않지만 오히려 지금 당일 나스닥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 미래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요, 지금 경제적인 지표로 인해서 좋게 나오면 하락하고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점에서 간략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트레이딩 해드리는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